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거친 땅. 사람들은 이곳을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백골의 땅이라 불렀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갗을 파고들어 뼈마디를 쑤시게 만드는 날카로운 흉기였다. 달빛조차 얼어붙어 창백하게 부서지는 새벽 2시 제3보 병사단 사령부의 연병장에는 칼바람 소리만이 짐승의 울음처럼 윙윙거렸다. 그 황량한 어둠 속을 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가르고 있었다. 검은색 롱패딩에 푹 눌러쓴 캡모자. 겉보기에는 길을 잃은 민간인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눈 덮인 바닥을 밟으면서도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는 기이한 보법. 그녀는 내일부로 제3보 병사단의 지휘봉을 잡게 될 신임 사단장 양현진 소장이었다. 공기가 무겁군. 양현진이 입김과 함께 나지막이 뇌까렸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가 부대 전경을 훑었다.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팀장 시절 수많은 작전 지역에서 느꼈던 본능적인 감각이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것은 전장의 살기가 아니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고여있는 물 웅덩이에서나 날 법한 악취였다. 부임 전날 밤 예고 없는 암행 시찰. 그녀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보고서에 적힌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날 것 그대로의 부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들의 자세는 나쁘지 않았다. 시설물 관리 상태도 양호했다. 하지만 양현진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사령부 본청이 아닌 부대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병사식당 취사장이었다. 이 시간에 불이 켜져 있더라. 새벽 2시. 다음 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기에도 턱없이 이른 시간이었다. 하지만 취사장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달달하고 기름진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군대 짬밥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절 때나 맡을 수 있는 고소한 기름 냄새, 그리고 달짝지근한 갈비 양념 냄새였다. 양현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천천히 먹잇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취사장 뒷문으로 향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지만 안의 소음 때문에 묻혔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와 음식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보다 더 선명하게 들어온 것은 지옥도와 다름없는 풍경이었다. 야, 거기 당근 썰어놓은 거 아직도 안 볶았어? 정신 안 차려? 죄송합니다. 기름이 모자라서. 식용유 창고에서 더 가져와. 원사님 오시기 전에 다 세팅 안 끝나면 우리 다 죽는다고. 6명의 조리병들이 땀범벅이 된 채 주방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의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군복 상의는 이미 땀으로 젖어 등과 가슴에 달라붙어 있었다. 조리대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잡채, 윤기가 흐르는 소갈비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모듬전, 그리고 고급 문어 숙회까지 차려져 있었다. 군 보급품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민간 사회의 호화로운 잔치상 메뉴였다. 양현진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한 병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뜨거운 찜통을 옮기다 비틀거렸다. 옆에 있던 선임병이 급히 그를 부축했다. 김일병 괜찮아? 헉. 박 병장님. 저 진짜 팔이 안 올라갑니다. 벌써 3일째 밤샘 아닙니까? 내일 아침 점호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참자. 황 원사님이 이번만 잘 넘기면 위로 휴가증 챙겨주신다고 했잖아. 칠순 잔치상만 잘 차려드리면 되는 거야. 칠순 잔치상. 어둠 속에서 양현진이 씹어뱉듯 중얼거렸다. 상황은 명확했다. 부대의 주임원사라는 작자가 자신의 사적인 연회를 위해 병사들을 산호비처럼 부리고 있는 것이었다.
707 시절 테러범들과 대치할 때보다 더 역겨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군화가 아닌 운동화였지만 콘크리트 바닥을 울리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울렸다. 가장 먼저 그녀를 발견한 것은 막내로 보이는 김일병이었다. 누구십니까? 김일병의 목소리에 정신없이 움직이던 조리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다. 낯선 민간인 복장의 여성.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결코 평범한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다. 제일 고참으로 보이는 박 병장이 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앞으로 나왔다. 그는 양현진을 황정식 원사의 지인이나 가족으로 착각한 듯 했다. 주임 원사님 손님이십니까? 아직 원사님 도착 안 하셨습니다만. 양현진은 대답 대신 조리대 앞으로 다가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맛있어 보이는군. 아, 네. 원사님 부모님 칠순 잔치에 쓰일 귀한 음식이라 신경 많이 썼습니다. 박 병장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경련이 일고 있었다. 양현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병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게 군인의 임무인가? 네. 나라를 지키라고 쥐어준 칼로 당근이나 썰고 적을 막으라고 준 체력으로 밤새 전을 붙이고 있는 게 그게 너희들의 임무냐고 물었다. 서늘한 일갈이었다. 박 병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그냥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명령이라. 양현진이 입꼬리를 비틀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굴종이다. 707에 있을 때 내가 가르친 첫 번째 교칙이지. 707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 병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때였다. 취사장 밖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거친 브레이크 소리가 들려왔다. 끼익. 곧이어 걸걸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부터 들려왔다. 야, 이 새끼들아. 아직 멀었어? 내 차 트렁크 열어놨으니까 당장 실어날라. 늦으면 돼질 줄 알아. 황정식 원사였다. 조리병들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다. 그들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하며 얼어붙었다. 마치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들 같았다. 양현진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머니에서 천천히 손을 뺐다. 그리고 식탁 의자 하나를 끌어당겨 다리를 꼬고 앉았다. 마치 이 무대의 주인공을 기다리는 심판관처럼. 문이 쾅 열리고 찬 바람과 함께 거대한 덩어리가 굴러들어오듯 황정식이 등장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 아니, 이 군뱅이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박 병장, 포장 다 했냐? 황정식은 들어오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성큼성큼 걸어오다 삐딱하게 앉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양현진을 발견하고 멈칫했다. 뭐야? 넌 누구야? 황정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양현진의 왜소한 체구와 민간인 복장을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어디 부사관 마누라인가 본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썩 안 나가. 황정식의 고함에 취사장 창문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양현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다.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드는 꼴이군. 양현진이 낮게 은조렸다. 계속 지져봐라. 그 주둥이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니까. 폭풍전야. 살을 애는 철원의 추위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취사장을 감돌았다. 이제 곧 백골의 전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취사장 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다. 황정식 원사의 거친 숨소리가 그 정적을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여자를 노려보았다. 술기운이 올라 비틀거리면서도 그가 뿜어내는 것은 명백한 적이었다.
707 특임대 시절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을 상대했던 양현진에게는 그저 술 취한 동네 건달의 객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일반 병사들에게 주임원사라는 존재는 사단장보다 더 무서운 직속 상관이자 절대 권력자였다. 뭐라고? 지져봐. 이 건방진 년이 돌았나? 황정식은 씩씩거리며 양현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한 알코올 냄새가 양현진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덩치가 위압감을 줄 것이라 믿는 듯 어깨를 펴고 배를 내밀며 과장된 몸짓을 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백골부대 3사단에서 나 황정식 이름 석자 모르면 간첩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게 여기 기어들어와서 훈수질이야? 박 병장.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아니면 헌병대 불러서 무단 침입으로 쳐넣어버리기 전에. 황정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박 병장을 비롯한 조리병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저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가 뿜어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마치 맹수 우리의 제 발로 들어온 사육사처럼 여유롭지만 그 이면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양현진은 다리를 꼰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정식을 올려다보았다. 헌병대를 부르겠다라. 좋은 생각이군. 어차피 곧 부르게 될 테니까. 뭐? 이 미친년이 진짜. 황정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조리대 위에 놓인 갈비찜으로 향했다. 식어서 맛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번뜩 스친 것이다. 그는 화살을 조리병들에게 돌렸다. 야, 이 새끼들아.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어? 내 어머니 칠순 잔치상 망치면 너희들 군 생활 꼬이는 줄 알아. 빨리 포장 안 해. 박 병장이 울상인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원사님, 저 여자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은 무슨 얼어 죽을. 그냥 미친년이야.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담기나 해. 그리고 너희들 오늘 고생한 거 내가 잊지 않고 챙겨준다고 했잖아. 황정식은 조리병들을 달래려는 듯 하지만 그 내용은 협박에 가까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는 양현진이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떠벌리기 시작했다. 김 병장, 너 저번에 내가 휴가증 챙겨준 거 기억하지? 내가 너희들 챙겨주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사단장 결제 도장 받는 게 쉬운 줄 아냐고. 김 병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술에 취해 흥분한 황정식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군대 월급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생색이야? 내가 너희 위로 휴가증 챙겨주는 대신에 김 병장한테 50만 원 받고 판 게 뭐 잘못됐어? 서로 윈윈 아니야. 너희는 휴가 나가서 좋고 나는 용돈 벌어서 좋고 이게 바로 창조 경제야 이 새끼들아. 취 사장 안에 정막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상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조리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문으로만 돌던 휴가증 매매가 사실이었다니. 자신들이 밤새워 피땀 흘려 일한 대가가 누군가의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돈벌이 수단이었다니. 분노와 허탈감이 병사들의 눈동자를 흔들었다. 양현진은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맺혔다. 50만 원. 그게 내 놈이 매긴 병사들의 청춘값인가 보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취 사장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황정식은 그제야 흠칫하며 양현진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아까까지의 무심함은 사라지고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금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남의 영업 비밀에 토달지 말고 꺼지라고 했지. 황정식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이 찜찜했는지 아니면 그저 양현진의 눈빛이 기분 나빴는지 거친 손길로 양현진의 어깨를 잡아채려 했다. 이게 말로 하니까 못 알아쳐먹네. 소뚜껑만 한 손이 양현진의 가녀린 어깨를 향해 쇄도했다. 조리병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덩치 차이로 보나 힘으로 보나 여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 뻔해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났지만 비명을 지른 것은 양현진이 아니었다. 끄악. 황정식의 입에서 돼지 멱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양현진은 앉은 상태에서 상체만 살짝 틀어 황정식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버렸다. 인간의 관절이 꺾일 수 없는 방향이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황정식의 몸이 기우뚱했다. 손버릇이 나쁘군. 군인보다는 양아치에 더 어울리는데. 양현진은 잡은 손목을 놓지 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빈틈을 보인 황정식의 오금을 군화발이 아닌 운동화 끝으로 정확하게 걷어찼다. 퍽. 거구의 황정식이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시선이 역전되었다. 바닥에 처박힌 황정식과 그를 내려다보는 양현진. 그녀는 잡고 있던 황정식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리며 체중을 실어 눌렀다. 707 특임대 시절 근접 격투술 교관으로 활동하며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제압술이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관절 구조를 이용해 고통을 극대화하는 기술. 이거 안 놔. 너 진짜 죽고 싶어. 황정식이 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발악했다. 침과 먼지가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죽고 싶은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감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산업이 취급하고 그들의 권리를 돈으로 팔아먹어.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부끄럽지도 않나? 양현진은 황정식의 팔을 더욱 강하게 비틀었다. 황정식의 비명이 취 사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아, 팔. 내 팔 부러져. 야, 이 새끼들아. 뭐하고 있어? 전혀 안 잡고. 황정식은 조리병들에게 소리쳤지만 병사들은 이미 양현진의 압도적인 무력에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속으로 통쾌해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마 같은 주임원사가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꼼짝 못하고 당하는 모습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짜릿했다. 그때였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취 사장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황정식의 비명을 들은 위병소 근무자가 상황을 전파한 모양이었다. 동작 그만. 모두 동작 그만. 취 사장 문이 거칠게 열리고 완전 군장을 한 5분 대기조 병력과 당직 사관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K 소총이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당직 사관 박민수 중위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부대의 실세라 불리는 황정식 원사가 낯선 여자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고 취 사장 안은 잔치 음식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관님, 전현이 간첩입니다. 나를 암살하려고 들어왔어. 쏴버려. 당장 쏴. 황정식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악을 썼다. 박중희는 당황하여 총구를 양현진에게 겨눴다. 거기 여자분, 당장 원사님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안 그러면 발포하겠습니다. 5분 대기조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포위망을 좁혀왔다. 일촉즉발의 상황. 자칫하면 총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양현진의 표정에는 티끌만 한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황정식을 놔주었다. 황정식은 헐레벌떡 기어서 박중희 뒤로 숨으며 소리쳤다. 저 미친년 당장 잡아.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양현진은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지갑. 그녀는 그것을 박중희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취 사장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이는 신분증.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계급장. 별 2개. 소장. 순간 박중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다. 분명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의 신분증이었다. 총구 치워라 중이. 양현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군에게 총을 겨누는 건 적군이나 하는 짓이다. 박중희는 화들짝 놀라며 총을 내리고 차려 자세를 취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백골. 제3보 병사단 당직 사관중위 박민수. 그의 외침에 5분 대기조 병사들도 당황하며 총을 거두고 경례를 붙였다. 상황 파악이 안 된 것은 황정식 뿐이었다. 야 박중희, 너 뭐 하는 거야? 저게 가짜 신분증일 수도 있잖아. 어디서 개수작이야? 황정식이 씩씩거리며 앞으로 나서려 했다. 그때 양현진이 고개를 돌려 황정식을 바라보았다. 황정식 원사.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황정식이 멈칫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나는 오늘부로 제3보 병사단장으로 부임한 양현진 소장이다. 뭐요? 황정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사단장, 이 왜소한 여자가 오늘 취임한다는 그 전설의 707 출신 사단장?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 미친년 50만 원 받고 팔았다. 양현진은 얼어붙은 황정식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황정식의 숨통을 조여왔다. 내 입으로 자백했지. 휴가증을 돈 받고 팔았다고. 그리고 병사들을 사적으로 동원해 노역을 시켰다고. 그게. 황정식은 뒷걸음질 치다 조리대에 엉덩이를 부딪혔다. 다리가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당직 사관. 중위. 박민수. 지금 당장 헌병대에 연락해라. 주임 원사 황정식을 군수품 횡령, 직권남용, 뇌물수수 그리고 상관 모독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양현진의 명령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내 부대의 병사들의 고열을 빠는 거머리 같은 놈은 필요 없다. 당장 끌고 가서 영창에 쳐넣어. 박중희가 우렁차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5분 대기조. 황정식 원사를 포박하라. 이거 나.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안 나. 황정식은 병사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가면서도 발악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자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아니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진 뿌리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그도 직감하고 있었다. 양현진은 끌려나가는 황정식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썩은 뿌리는 빨리 뽑을수록 좋은 법이지. 취 사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아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다. 공포와 위압감이 사라진 자리에 경외심과 안도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조리병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양현진에게로 모아졌다. 작지만 거대한 거인, 그들의 새로운 지휘관에게로. 황정식 원사가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나간 뒤 취 사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것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잔해와도 같은 고요함이었다. 바닥에는 황정식이 발악하며 흘린 침과 흙먼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조리대 위에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과 잡채가 주인을 잃은 채 놓여 있었다. 조리병들은 여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들의 시선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채 양현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고는
천천히 조리대 앞으로 걸어갔다. 김 병장. 양현진의 부름에 김 병장이 화들짝 놀라며 차려 자세를 취했다. 병장 김. 영. 훈. 긴장 풀도록. 적은 사라졌으니까. 양현진은 김 병장의 어깨에 묻은 밀가루 자국을 손으로 툭툭 털어주었다. 그 손길은 황정식의 관절을 꺾어버릴 때와는 달리 투박하지만 온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턱끝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들을 가리켰다. 이 음식들 누가 만들었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어디서 났나? 황 원사. 아니, 황정식이 외부에서 사제로 반입한 재료들과 부식 창고에 있던 고기를 일부 섞었습니다. 양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이 피어오르는 쌀밥 한 덩이를 손으로 집어 맛을 보았다. 간이 잘 됐군. 훌륭해. 그녀는 취사장에 있는 모든 병사, 심지어 출동했던 5분 대기조 병력들까지 한자리에 모았다. 지금부터 명령을 내린다. 여기 있는 모든 음식은 너희들이 처리한다. 단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건 용납하지 않는다. 전원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치우도록.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단장님, 정말 저희가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증거물로. 박민수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양현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증거는 이미 내 눈으로 확인했고 놈의 자백도 들었다. 이 음식에는 너희들의 밤샘 노동과 피땀이 들어가 있어. 놈의 탐욕을 위해 쓸 뻔했던 것을 너희들의 에너지로 바꿔라. 그게 정의다. 양현진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 황정식이 팔아먹었다는 휴가증. 내가 인사처장에게 지시해서 전수조사할 것이다. 김 병장 너를 포함해 여기 있는 조리병 전원에게는 4박 5일 특별 포상 휴가를 지급한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것 또한 군인의 의무니까. 그 순간 김 병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밤새 욕설을 들으며 전을 부치던 서러움, 저녁 날짜만 세며 참아왔던 모멸감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5분 대기조 병사들도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양현진을 바라보았다. 먹어라. 식기 전에. 양현진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취사장을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백골 하는 우렁찬 경내 구호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백골 부대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몇 시간 뒤 오전 10시 사단 연병장 제3보 병사단장 이 취임식이 거행될 예정이었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추위였지만 누구 하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이미 새벽에 취사장에서 벌어진 사건이 부대 전체에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사단장이 여자인데 맨손으로 주임원사를 반 죽여놓고 영창 보냈대. 707 전설이라던데 눈빛만 봐도 지린다더라. 단상 위에 앉아있는 참모들과 예하 부대 지휘관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특히 군수참모와 인사참모는 안색이 흑빛이었다. 황정식과 알게 모르게 유착관계를 맺고 있던 그들에게 황정식의 구속은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사회자의 계식사가 울려 퍼지고 양현진 소장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정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왜소했지만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과 가슴에 달린 휘장들은 그녀가 걸어온 피 튀기는 전장을 증명하고 있었다. 양현진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 설치된 투명 가림막과 발밑을 데워주는 히터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치워. 마이크를 통해 그녀의 짧은 명령이 연병장에 울렸다. 의전 장교가 당황하며 뛰어왔다. 사단장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내 병사들은 저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서 있다. 지휘관이 따뜻한 온실 속에 숨어서 무슨 지휘를 하겠나.
당장 치워. 양현진의 서슬퍼런 호통에 의전 장교는 급히 히터와 가림막을 철거했다. 살을 애는 듯한 강풍이 양현진의 정복 자락을 거세게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서 수천 명의 병사를 내려다보았다. 취임사는 길지 않았다. 종이를 꺼내 읽지도 않았다. 나는 오늘부로 제3보 병사단 백골부대의 지휘를 맡은 양현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말을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 지휘 철학은 단 하나다. 적에게는 전율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그리고 전우에게는 신의를. 그녀의 시선이 단상 뒤쪽에 앉아있는 간부들을 향해 쓱 훑고 지나갔다. 몇몇 간부들이 흠칫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새벽 우리 부대의 수치스러운 환부를 하나 도려냈다. 계급을 앞세워 병사들을 착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는 내 부대에서 숨 쉴 자격이 없다. 그것이 주임원사든 장교든 혹은 그 누구든 예외는 없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동안 겉만 번지르르한 훈화 말씀만 듣던 그들에게 양현진의 선언은 가슴을 끓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너희들의 뒤에 숨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가장 추운 곳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라. 나 또한 너희를 믿고 내 등을 맡기겠다. 양현진은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 높이 쳐들었다. 이상. 백골. 백골. 수천 명의 병사가 일제히 외치는 함성이 철원의 하늘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의례적인 구호가 아니었다.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진짜 군인들의 함성이었다. 단상 뒤의 간부들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백골의 여제가 등극한 순간이었다. 취임식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오후 2시. 사단장 집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양현진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맹수처럼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글자들을 훑어내려갔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참모장이 들어왔다. 대령 계급장을 단 그는 둥글둥글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뱀처럼 교활해 보이는 인물이었다. 마석도 대령. 황정식 원사와 오랫동안 호형호재하며 부대 내의 이권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자였다. 사단장님 취임식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됐습니다. 양현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들어 제지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지난 분기 부식비 지출 내역서가 맞습니까? 마 대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네, 맞습니다. 전임 사단장님 결재까지 다 끝난 사안이라 문제 없을 겁니다. 문제 없다라. 양현진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소갈비 300kg, 최고급 참기름 50병, 자연산 전복 20박스. 이게 일반 보병 사단 급식 재료로 들어왔다고 적혀 있군요. 그런데 오늘 새벽 취사장에서 내가 본 재료들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황정식 원사가 사적으로 유용했다던 그 재료들 말입니다. 마 대령은 짐짓 놀란 척 연기를 했다. 그럴 리가요. 아마 황 원사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과 혼동하신 게 아닐지. 참모장. 양현진이 의자를 돌려 마 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나를 바지사장 취급하는 건가 아니면 본인의 머리가 나쁘다고 광고하는 건가? 사단장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마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대령이었다. 아무리 사단장이라 해도 초임 소장인 양현진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건 참기 힘든 일이었다. 황 원사가 구속되면서 입을 닫고 있을 것 같나? 헌병대에서 아주 술술 불고 있다고 하더군.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이고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고.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황정식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하지만 양현진은 707 시절 신문 기술의 달인이었다. 상대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틈을 만드는 것. 마 대령의 동공이 흔들렸다. 몸통이라는 단어에 과민 반응하는 모습. 양현진은 확신했다.
황정식은 꼬리일 뿐이고 이자가 진짜라는 것을. 보급수송대대장 그리고 군수참모. 다 한통속이더군.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기를 빼돌려서 인근 식당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정황.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양현진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마 대령 앞에 던졌다. 그것은 황정식의 관물대 비밀 공간에서 압수한 비밀 장부의 사본이었다. 새벽에 황정식을 제압하고 헌병대가 오기 전 양현진이 직접 그의 사무실을 뒤져 찾아낸 것이었다. 마 대령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상납받은 사람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M. 마석도의 M이 분명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음해입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판단하겠지. 양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 대령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에 눌려 마 대령은 뒷걸음질 쳤다. 대령 마석도. 지금 이 시간부로 직무 정지다. 집무실에서 대기하도록. 곧 중앙수사단에서 사람이 올 거다. 사단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이 부대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위쪽 라인에 아는 분들도 많고. 마 대령은 다급한 마음에 인맥을 들먹이며 협박 아닌 협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양현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위쪽 라인? 그래, 그 라인이라는 놈들 다 불러와봐. 내 앞에서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고 하지.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오직 내 조국과 내 부하들 말고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마 대령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자는 타협이라는 걸 모르는 종자라는 것을. 정치질과 줄타기로 점철된 자신의 군 생활 방식이 이 야수 같은 여자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가. 양현진의 짧은 축객령에 마 대령은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집무실에 홀로 남은 양현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오후 일과를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훈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이제 시작이군. 황정식과 마석도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 백골부대의 뼛속까지 파고든 부패의 고름을 남김없이 짜낼 생각이었다. 똑똑.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당직 사관 박민수 중이었다. 사단장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들어와. 박중희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방금 들어온 첩보입니다. 사단 예하 22연대 GOP 초소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양현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GOP. 최전방. 그곳에서의 사고 은폐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죄였다. 차 대기시켜. 양현진이 전투모를 집어들며 말했다. 직접 간다. 네. 지금 바로 말입니까? 거기는 산세가 험하고 눈이 많이 와서. 양현진은 이미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내 병사가 다쳤을지도 모르는데 눈 따위가 대수인가. 707은 눈보라가 쳐도 작전을 멈추지 않는다. 따라와. 박중희는 혀를 내두르며 급히 그녀의 뒤를 쫓았다. 3사단에 부임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벌써 두 번째 전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백골 부대의 시계가 전례 없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GOP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이미 발목까지 쌓인 눈 위로 또다시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다. 사단장 전용 지프차인 레토나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운전병의 손등에는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미끄러운 빙판길, 바로 옆은 천낭떠러지였다. 하지만 뒷좌석에 앉은 양현진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차창 밖,
눈보라 속에 가려진 철책선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속도를 더 높여라. 운전병이 놀란 눈으로 백미러를 힐끔거렸다. 사단장님. 지금도 충분히 위험합니다. 이 이상 속도를 내면 차량이 미끄러질 수도. 늦으면 증거가 사라진다. 놈들이 입을 맞추기 전에 도착해야 해. 내가 책임질 테니 밟아. 양현진의 단호한 명령에 운전병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차체가 튀어나갔다. 1시간 뒤 해발 1000m 고지에 위치한 22연대 소초 막스 앞에 차량이 도착했다. 눈보라를 뚫고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정막뿐이었다. 통상 사단장이 방문하면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려야 정상이었지만 위병소의 분위기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양현진이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본청 안에서 한 무리의 간부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선두에 선 것은 배가 불룩하게 나온 중년의 대령, 22연대장 최무성 대령이었다. 아이고 사단장님, 이런 악천 후에 예고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최 대령은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양현진은 그의 손을 무시한 채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총기 사고 보고가 없더군. 내 귀에 들어온 건 헛소문인가? 최 대령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는 짐짓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건 말씀이십니까? 별거 아닙니다. 경계 근무 투입 중에 이등병 녀석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총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놀이쇠가 전진하면서 공포탄 한 발이 터진 겁니다. 다친 사람도 없고 단순한 장비 오작동이라. 공포탄? 양현진이 최 대령의 말을 끊었다. 내가 받은 첩보에는 실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간 최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뒤에 서 있던 중대장과 소대장들도 눈을리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누가 그런 허위 보고를.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면 알겠지. 피해 병사 어디 있나? 양현진은 최 대령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막사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최 대령이 당황하며 앞을 가로막으려 했다. 사단장님, 지금 병사들은 휴식 중입니다. 갑자기 들어가시면 애들이 놀랍니다. 일단 제 집무실로 가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양현진이 멈춰 섰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최 대령을 올려다보았다. 키 차이는 20cm가 넘었지만 위압감은 양현진 쪽이 압도적이었다. 비키시오. 나직하지만 서슬 퍼런 한마디에 최 대령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마치 목덜미에 서늘한 칼날이 닿은 듯한 기분이었다. 707 시절 수많은 적을 제압했던 살기가 그를 짓눌렀다. 양현진은 그를 지나쳐 의무실로 직행했다. 낡은 철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의무실 침대 구석에는 왜소한 체구의 병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붕대를 감은 다리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이름. 병사는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의 통증 때문에 비틀거렸다. 이병, 강, 민, 재. 양현진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 침대에 앉혔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그의 눈높이를 맞췄다. 병사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친 곳을 보자. 양현진은 병사의 바지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다. 종아리에 감긴 붕대를 풀자 살점이 뜯겨나간 끔찍한 상처가 드러났다. 그것은 공포탄이나 낙상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명백한 총상. 그것도 스치고 지나간 관통상이었다. 최 대령. 양현진이 뒤따라 들어온 최 대령을 부르지 않고 씹어뱉듯 말했다. 이게 빙판길에 넘어져서 생긴 상처인가? 내 눈에는 5.56mm 보통탄이 스치고 지나간 자국으로 보이는데. 최 대령은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거리를 찾느라 눈동자를 굴렸다.
그게 사실은 실탄이 맞긴 한데 정말 오발 사고였습니다. 총기 수입 불량으로. 강민재 이병. 양현진은 최 대령의 말을 무시하고 병사에게 물었다. 사실대로 말해라. 누가 쐈지? 강 이병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자꾸만 의무실 문 밖에 서 있는 누군가를 향했다. 양현진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는 껄렁한 자세로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병장 한 명이 있었다. 덩치가 크고 눈매가 사나운 전형적인 부대 내 실세 관상이었다. 양현진은 그 병장 앞으로 다가갔다. 관등성명. 병장은 사단장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거만하게 경례를 붙였다. 백골. 병장 장태수입니다. 강 이병 다리에 총알 구멍 낸 게 너냐? 장 병장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아닙니다. 제가 교육 중에 총기 안전 검사를 하다가 실수로 나간 겁니다. 안 그래도 미안해서 사과했습니다. 실수라. 양현진은 장 병장의 허리춤을 보았다. 탄띠도 차고 있지 않았다. 경계 근무 투입 전에는 탄화를 지급받고 안전 검사를 한다. 그런데 총구가 왜 바닥을 향하지 않고 후임병 다리를 향했지? 그리고 안전장치는 왜 풀려 있었나? 그게 총이 낡아서 지 마음대로. 거짓말. 양현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내가 K2 소총만 10수년을 만졌다. 조정관 안전 상태에서 오발이 나는 경우는 부품이 아예 박살 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그리고 총구 방향. 그건 고의다. 장 병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라니까요. 사단장님이면 다입니까? 제가 안 했다는데 왜 자꾸 몰아세우십니까? 장 병장이 큰 소리를 치자 뒤에서 지켜보던 최 대령이 거들었다. 사단장님, 병사가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 병장 아버지가 국방부 고위 공무원이라 함부로 다루시면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도. 최 대령이 말실수를 했다. 양현진의 고개가 천천히 최 대령에게로 돌아갔다. 국방부 고위 공무원?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서 덮었군. 실탄으로 사람을 쏴놓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니,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대 관리 차원에서. 부대 관리 차원에서 살인 미수를 덮어? 내 놈들이 그러고도 군인이야? 양현진의 고함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장태수 병장. 너는 지금부터 살인 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 현행범이다. 뭐요? 증거 있어? 내가 실수라잖아. 장 병장이 반항하듯 양현진에게 다가섰다. 덩치 큰 그가 위협적으로 나오자 당직 사관 박민수 중위가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양현진이 손을 들어 박중위를 물렸다. 증거? 내 놈 총과 탄피 그리고 강 이병의 상처가 증거다. 그리고 내 눈이 증거고. 이 아줌마가 진짜. 장 병장은 분을 참지 못하고 양현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자 특유의 오만함이 선을 넘게 만든 것이다. 그 순간이었다.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양현진의 몸이 낮게 깔렸다. 장 병장의 손이 허공을 가르자마자 양현진은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오른쪽 팔꿈치가 장 병장의 명치에 정확하게 꽂혔다. 컥. 장 병장의 입에서 단말마가 터져 나왔다. 숨이 턱 막힌 그가 몸을 앞으로 수그리자 양현진은 그대로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 바닥으로 매다 꽂았다. 쿵. 육중한 덩치가 의무실 복도 바닥을 강타했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군대에서 계급이 깡패라지만. 양현진은 바닥에 처박혀 캑캑거리는 장 병장의 머리통을 군화발로 짓누르지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전장에서는 실력이 깡패다.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라도 내 앞에서는 안 통해. 최 대령과 간부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707의 전설이라는 말이 허풍이 아님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다. 박중희. 중위 박민수. 장태수 구속해. 그리고 최무성 연대장.
양현진은 벌벌 떨고 있는 최 대령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당신은 직무유기 및 범인 은닉 허위보고 혐의로 보직해입니다. 당장 계급장 떼고 대기해.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이건 오해입니다. 최 대령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양현진은 매몰차게 돌아섰다. 오해는 군사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풀어라. 그때 의무실 안에서 강이병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공포와 서러움이 양현진의 등장으로 툭 터지듯 쏟아져 나온 것이다. 양현진은 다시 의무실로 들어가 강이병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이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마. 백골 부대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추운 GOP에도 뜨거운 정의가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 대령과 장 병장의 뒤에는 더 거대한 늑대들이 숨어 있었다. GOP에서의 소동이 정리될 무렵 날씨는 더욱 악화되었다. 폭설은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져 화이트아웃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양현진은 임시로 마련된 GOP 지휘 통제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포박당한 장태수 병장과 고개를 떨군 최무성 대령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보고 똑바로 해라. 장태수가 쏜 총알 정말 실수였나? 양현진은 장 병장의 부소대장을 추궁했다. 부소대장 하사는 겁에 질려 있었다. 그게 장 병장이 평소에 강이병을 괴롭히는 걸 즐겼습니다. 그날도 담력 테스트를 한다면서 실탄을 장전하고 강이병 발밑을 향해 쏘는 러시안 룰렛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강이병이 겁을 먹고 움직이는 바람에 러시안 룰렛? 양현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단순히 홧김에 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랄한 가혹 행위였다. 최 대령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최 대령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은 긍정이었다. 병사가 장난감 취급을 당하다가 총에 맞았는데 그걸 덮어. 내 놈들은 군복을 입은 양아치만도 못해. 그때 통제실의 무전기가 지직거렸다. 여기는 백골 본부. 사단장님 긴급 통신입니다. 군단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현진이 수화기를 들었다. 양현진 소장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굵고 위압적이었다. 나 군단 인사처장이네. 양 소장, 지금 22연대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건가? 범죄자를 잡고 있습니다. 장태수 병장 말인가? 그 친구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나 이러는 거야? 지금 국방부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그냥 적당히 영창 보내고 징계하는 선에서 끝내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압력이었다. 장태수의 아버지가 손을 쓴 모양이었다. 양현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처장님. 그래. 말귀를 알아듣는구먼. 최 대령도 내가 잘 아는 후배니까 이번 한 번만. 제 부하가 총에 맞았습니다. 양현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적군이 쏜 총이 아니라 아군이라 믿었던 선임의 총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덮으라고요? 국방부 장관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안 됩니다. 뭐? 이 사람이 진짜. 자네 진급하기 싫어. 옷 벗고 싶어. 수화기 너머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쓰레기는 치우고 벗겠습니다. 끊습니다. 양현진은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통제실 안의 간부들은 숨도 쉬지 못했다. 군단 인사처장의 전화를 저렇게 끊어버리는 사단장은 전무후무했다. 박중희. 중위 박민수. 헌병대 호송 차량이 폭설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가 직접 데려간다. 날씨가 너무 위험합니다, 사단장님. 레토나로는 위험합니다. 여기 두면 누가 와서 빼돌릴지 몰라. 놈들이 손쓰기 전에 사단 영창으로 압송한다. 준비해. 양현진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최 대령과 장 병장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박중희와 함께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운전병조차 위험에서 보내지 않으려는 배려이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였다. 차량은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백색의 지옥.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쌓이는 눈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뒷좌석의 최 대령이 슬그머니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 병장 아버지가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저랑 장 병장만 눈 감아주시면 제가 사단장님 앞길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업체 선정건도 있고. 입 다물어. 양현진은 백미러로 그를 노려보았다.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게 만들겠다. 최 대령은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창밖을 살피고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산 중턱을 내려올 때쯤이었다. 길을 막고 있는 쓰러진 나무가 보였다. 양현진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량이 미끄러지며 멈춰섰다. 이런 날씨에 나무가 쓰러지다니. 양현진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나무의 절단면이 너무나 깨끗했다. 바람에 꺾인 게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베어넘긴 흔적. 박중희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 양현진은 문을 열고 내렸다. 눈보라가 뺨을 때렸다. 그녀는 천천히 쓰러진 나무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 2개가 튀어나왔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도 명찰도 없는 정체불명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진압봉이 들려 있었다. 사단장님, 비키십시오. 저희는 장 병장님 신변만 확보하면 됩니다. 마석도 대령이 보낸 사병들이거나 장태수 집안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군 부대 안까지 이런 놈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양현진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감히 사단장 앞길을 막아? 내 놈들이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없나 보구나.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쇠파이프가 양현진의 머리를 노리고 날아왔다. 휙! 양현진은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주먹이 사내의 턱을 올려쳤다. 퍽! 단 한 방. 사내는 눈이 뒤집히며 눈밭에 꼬꾸라졌다. 남은 한 명이 당황하며 진압봉을 휘둘렀지만 양현진에게는 슬로 모션처럼 보였다. 그녀는 진압봉을 잡은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리고 그대로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우당탕. 순식간에 2명의 거한이 제압당했다. 707의 인간 병기였던 그녀에게 이 정도는 몸풀기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현진은 쓰러진 사내 중 한 명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누가 시켰나? 그게 마 참모장님이. 예상대로였다. 직무 정지된 마석도 대령이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이다. 장태수의 아버지와 결탁해서 증인을 빼돌리려 한 것. 양현진은 놈들을 눈밭에 굴려놓고 다시 차에 탔다. 뒷좌석의 최 대령과 장 병장은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어 있었다. 방금 벌어진 격투를 차 안에서 똑똑히 본 것이다. 이 여자는 괴물이다.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똑똑히 봐라. 양현진이 백미러를 통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를 지켜주던 권력과 돈 인맥. 그런 건 이 눈보라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 오직 정의와 힘만이 살아남는다. 양현진은 엑셀을 밟았다. 쓰러진 나무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레토나는 굉음을 내며 나무 옆 좁은 틈을 비집고 뚫고 나갔다. 꽉 잡아라. 사단 본부까지 논스톱으로 간다. 폭설 속을 질주하는 지프차. 그 안에는 백골 부대의 모든 부조리를 끝장내려는 양현진의 서슬 퍼런 의지가 타고 있었다. 이제 사단 본부로 돌아가면 마석도 대령과 그 뒤에 숨은 검은 손들을 모조리 잘라낼 차례였다. 사단 사령부의 밤은 낮보다 뜨거웠다. 폭설을 뚫고 귀환한 레토나가 본청 현관 앞에 멈춰 섰을 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마석도 참모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사령부 경비병력을 동원해 본청을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모장님 명령입니다. 현관을 지키던 경비소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총구는 양현진이 타고 온 차량을 향해 있었지만 눈동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차 문이 열리고 양현진이 내렸다.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손,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러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뒷좌석 문을 열어 짐짝처럼 구겨져 있던 최무성 연대장과 장태수 병장을 끌어내렸다. 두 사람은 공포와 추위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비켜라. 양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보라를 뚫고 경비병들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참모장님이 사단장님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무장 해제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정신 이상이라. 양현진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서늘해 경비병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부하를 쏜 범죄자를 잡고 그 뒤를 봐준 썩은 상관을 잡아온 게 정신 이상이라면 그래. 나는 기꺼이 미친년이 되겠다. 하지만 그녀가 한 걸음 내딛자 경비병들의 포위망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다. 내 앞길을 막는 자는 적군으로 간주한다. 백골 부대원이라면 적이 누구인지 지켜야 할 상관이 누구인지 판단해라. 소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총구를 내리고 차려 자세를 취했다. 길을 열어라. 사단장님 입장하신다. 충성. 백골. 병사들의 경례를 받으며 양현진은 죄인들을 끌고 본청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 중앙에는 마석도 참모장이 헌병들을 대동하고 서 있었다. 그는 양현진이 살아서 돌아온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단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연대장을 납치하고 병사를 폭행하다니. 이건 명백한 군법 위반입니다. 마석도는 선수를 쳐서 큰 소리를 쳤다. 자신이 보낸 용역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발악이었다. 양현진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최 대령과 장 병장을 마석도의 발 앞에 던져버렸다. 선물이 늦어서 미안하군. 눈길이 좀 미끄러워서. 이게 무슨... 내가 보낸 놈들은 산 중턱에서 자고 있다. 날이 밝으면 헌병대가 수거하러 가야 할 거야. 마석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최무성 대령. 이자에게 보고해라. 내가 누구 지시를 받고 사건을 은폐했는지. 바닥에 엎드려 있던 최 대령이 울먹이며 마석도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참모장님,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아들 일만 잘 덮으면 별 달게 해주신다고. 마석도가 기겁하며 최 대령을 발로 걷어찼다. 이 미친놈이 무슨 헛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박중희 방송 켜. 양현진의 명령에 뒤따라 들어온 박민수 중위가 로비에 있는 안내 방송용 마이크를 켰다. 스피커를 통해 본청 전체는 물론 영내 스피커가 있는 모든 곳으로 소리가 송출되기 시작했다. 제3보 병사단 전 장병에게 알린다. 사단장 양현진 소장이다. 본청 복도 행정실, 심지어 생활관에 있던 병사들까지 숨을 죽이고 스피커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본청 로비에서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22연대 GOP 총기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고위층 자제의 가혹 행위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연대장과 참모장이 결탁했다. 심지어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단장을 청부업자를 동원해 습격하기까지 했다. 마석도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꺼. 당장 방송 꺼. 저 여자 끌어내. 헌병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양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내 옷이 벗겨지는 한이 있어도 너희를 괴롭히고 등쳐먹는 놈들은 단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그게 내 방식이고 백골의 방식이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양현진은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마석도에게 다가갔다. 마석도는 주춤거리며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대려 했다. 손대.
양현진의 경고에도 마석도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었다. 오지 마. 쏘겠어. 다 죽여버릴 거야. 탕. 총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건 양현진이 아니었다. 총구가 불을 뿜는 순간 양현진은 이미 몸을 비틀어 사선을 피한 상태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마석도의 손목을 쳐내 총을 떨어뜨리게 했다. 그리고는 반대 손으로 그의 목을 움켜쥐고 그대로 뒤 벽으로 밀어붙였다. 쾅! 마석도의 뒤통수가 대리석 벽에 부딪혔다.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하면 쓰나. 양현진이 차갑게 웃었다. 벌써 쐈는데? 공이치기 소리만 컸지 격발은 안 됐어. 안전장치도 안 풀고 쏘는 멍청이가 어딨나. 사실은 격발 직전 양현진이 슬라이드를 잡아 눌러 격발 불량을 유도한 것이었다. 인간의 동체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속도였다. 양현진은 마석도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헌병대장.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헌병대장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중령 강철중. 이세 전원 구속해. 혐의는 살인교사, 국무이탈 하극상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마석도와 최대령, 장병장을 포박했다. 상황이 정리되는가 싶던 찰나 양현진의 주머니에 있던 관용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사태의 진짜 배후 최종 보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양현진은 전화를 받았다. 양현진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중후하지만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오늘 아주 큰 사고를 쳤더군. 밤길이 어두운데 조심해야지 않겠나. 누구십니까? 나? 자네 군단장 조태섭 중장이네. 지금 헬기 띄웠네. 30분 뒤에 도착할 거야. 내 부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 놨으면 자네는 군사법정이 아니라 내 손에 죽을 줄 알게.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조태섭 중장. 3군단장. 마석도와 최무성의 뒷배이자 국방부 장관과 호형호 제안은 군내 사조직의 우두머리. 그가 직접 온다는 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 박민수 중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사단장님. 군단장님이 오신답니다. 어떡합니까? 양현진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시익 웃었다. 손님이 오신다는데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전 병력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집합시켜. 네. 전투 준비 태세입니까? 아니. 관람 준비 태세다. 오늘 밤 별이 떨어지는 걸 구경시켜 줄 테니까. 양현진의 눈빛은 밤하늘보다 더 깊고 어둡게 타오르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폭설은 멈췄지만 연병장에 부는 바람은 여전히 살을 애는 듯 했다. 새벽 1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군단장 전용 헬기 UH-60 블랙호크가 사단 연병장에 착륙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에 눈보라가 다시 휘몰아쳤다. 헬기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헌병 특수임무대 요원 6명이 먼저 뛰어내려 도열했다. 그 뒤로 가죽 장갑을 끼고 지휘봉을 든 조태섭 중장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내려왔다. 그의 뒤에는 사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따라붙었다. 국방부 감사관실 사람들이었다. 조 중장은 이번 기회에 양현진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감사관들까지 대동하고 온 것이다. 연병장에는 3사단 전 병력이 횃불을 든 채 도열해 있었다. 수천 개의 횃불이 일렁이는 광경은 장관이면서도 기괴한 위압감을 주었다. 조 중장은 찡그린 얼굴로 양현진을 찾았다. 양현진은 연병장 중앙 단상 아래 홀로 서 있었다. 양 소장, 이게 무슨 짓인가? 감히 군단장이 오는데 영접도 안 나오고 병력들을 이 밤중에 세워놔? 조 중장이 고함을 치며 다가왔다. 그의 특임대원들이 양현진을 포위하듯 둘러쌌다.
양현진은 천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백골. 제3보 병사단장 소장 양현진. 군단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환영. 웃기지 마라. 내년이 내 참모들을 구속하고 난동을 부렸다면서 지금 당장 저것들 풀어주고 무릎 꿇어. 안 그러면 즉결 처분이다. 조 중장이 지휘봉으로 양현진의 가슴팍을 쿡쿡 찔렀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병사들이 동요하며 웅성거렸다. 양현진은 지휘봉을 바라보았다. 군단장님.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범죄자를 구속했습니다. 풀어줄 수 없습니다. 범죄자? 내가 뭔데 판단해? 내가 법이고 내가 군대야. 특임대. 저 여자 체포해. 항명죄다. 조 중장의 명령에 특임대원들이 곤봉을 꺼내 들고 양현진에게 달려들었다. 사단장님. 박민수 중위와 3사단 헌병들이 막으려 했지만 양현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끼어들지 마라. 이건 내 싸움이다. 특임대원 한 명이 곤봉을 휘둘러 양현진의 어깨를 내리쳤다. 퍽. 양현진은 피하지 않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때린 특임대원이 오히려 당황했다. 707 전설이라더니 왜 안 피하지? 양현진은 고통을 삼키며 다시 똑바로 섰다. 하나. 뭐? 상관에 대한 폭행. 하나 정립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양현진의 몸이 사라졌다. 아니, 너무 빨라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콰직. 가장 앞에 있던 특임대원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비명도 지르기 전에 양현진의 발차기가 그의 턱을 강타했다. 거구의 요원이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눈밭에 처박혔다. 나머지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대테러 훈련을 받은 정예 요원들이었다. 하지만 양현진에게 그들은 그저 덩치 큰 훈련병에 불과했다. 양현진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했다. 주먹이 날아오면 흘려보내고 발차기가 들어오면 관절을 밟아 부러뜨렸다. 우두둑. 퍽. 쿵. 눈밭 위에서 벌어지는 1대6의 싸움. 춤을 추듯 유려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6명의 특임대원이 바닥에 뒹굴며 신음하고 있었다. 양현진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조 중장 앞으로 걸어갔다. 조 중장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감사관들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다. 이 미친년. 너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야. 다 보고 있어. 감사관들. 저거 기록해. 다 찍어. 양현진은 조 중장의 코앞까지 다가가 멈췄다. 그녀는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반란이라. 반란은 당신이 일으켰지. 딸깍. 녹음기가 재생되었다. 장관님 걱정 마십시오. 양 소장 그 계집에 하나 묻는 건 일도 아닙니다. 22연대 총기 사고는 제가 알아서 덮겠습니다. 애들 입단속 시켰고 마석도 대령한테 뒤처리는 맡겼습니다. 대가로 약속하신 차기 총장 자리는 조 중장의 목소리였다. 아까 헬기를 타고 오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이게 어떻게? 헬기 조종사 헤드셋 통신망. 보안이 뚫려 있더군요. 707 정보가 후배들이 수고 좀 해줬습니다. 조 중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그는 끝이었다. 아니, 국방부 장관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갈 대형 스캔들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양현진이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본청 옥상에서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왔다. 빔 프로젝터가 켜지고 화면이 나타났다. 화면 속에는 육군본부 헌병감실의 로고가 박혀 있었다. 그리고 실시간 화상회의로 연결된 육군참모총장의 얼굴이 보였다. 육군참모총장 대장 김기현이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인원이 얼어붙었다. 삼성 장군인 조 중장마저 벌벌 떨며 일어났다. 조 총장님.
화면 속의 참모 총장은 녹이 띈 얼굴로 조 중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조태섭 중장. 자네가 내 부하들을 사적인 용병처럼 부리고 사건을 은폐 조작한다는 보고를 양 소장에게 실시간으로 다 받았다. 방금 자네가 양 소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장면까지 아주 잘 봤어. 양현진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육군본부에 생중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양현진 소장. 넷. 사단장 양현진. 지금 이 시간부로 조태섭 중장의 보직을 해임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여 육군본부로 압송하라. 헌병감실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해. 명 받았습니다. 화면이 꺼졌다. 연병장에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조 중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양현진은 쓰러져 있는 조 중장에게 수갑을 던졌다. 철그럭 소리가 정막을 깼다. 직접 차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채워드릴까요? 조 중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갑을 집어들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양현진은 박민수 중위에게 눈짓했다. 박 중위가 다가와 조 중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백골. 어디선가 누군가 외쳤다. 그 소리는 불씨가 되어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백골, 백골, 백골. 수천 명의 병사가 횃불을 높이 들고 함성을 질렀다. 그것은 부패한 지휘관들이 물러나고 진정한 리더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승리의 포효였다. 양현진은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는 듯 보였지만 곧이어 단호한 표정으로 주먹을 들어 올렸다. 오늘 밤 우리는 백골의 명예를 되찾았다. 모두 고생했다. 해산. 병사들의 환호 속에 양현진은 천천히 본청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작고 왜소한 등은 그 어떤 거인보다 커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머리는 잘랐지만 아직 몸통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정치권의 검은 손들. 양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은 서울이다. 그녀의 눈빛이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차갑게 빛났다. 철원의 밤이 지나고 서울의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양현진이 도착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공기는 철원보다 더 차갑고 탁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정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약장들이 그녀가 걸어온 피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다. 양현진 소장, 이쪽입니다. 안내를 맡은 헌병 장교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양현진을 범죄자 취급하며 지하 벙커에 위치한 특별조사실로 이끌었다. 조태섭 중장을 체포한 직후 국방부 장관 명의로 긴급 소환장이 날아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휘권 남용 및 군사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였지만 실상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인민재판이나 다름없었다. 조사실 문이 열리자 매캐한 담배 연기가 훅 끼쳐왔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 그곳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중앙에는 장태수 병장의 아버지이자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인 장석훈이, 양옆에는 군 검찰단장과 기무부 대장이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군 권력의 실세들이었다. 장석훈 실장이 담배를 비벼 끄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어서 오십시오, 백골의 여제님. 소문대로 아주 당당하시군요. 양현진은 의자를 빼어 앉으며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담배 냄새가 역하군. 환기 좀 시키지? 이 상황에서도 여유가 넘치시는구만. 장 실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양 소장, 자네가 어제 벌인 짓이 뭔지 아나? 군단장을 하극상으로 체포하고 전군의 그 추태를 생중계했어. 이건 군의 기강을 뿌리째 흔든 내란 행위야. 범죄자를 잡은 게 내란이라면 범죄를 덮어준 당신들은 반역인가? 양현진의 도발에 옆에 있던 군 검찰단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말 조심해.
여기는 내가 설치던 707이 아니야. 우리는 이미 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 확보했어. 22연대 총기 사고. 그거 내가 조작한 거잖아. 병사들을 협박해서 허위 진술하게 만들고. 글은 뻔뻔했다. 진실을 거짓으로 덮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기술이 아주 능숙했다. 양현진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가? 장 실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간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전역해. 그리고 조태섭 중장의 체포는 오해였다고 발표하고. 그러면 연금은 받게 해주지. 목숨은 건져야 하지 않겠나? 협박이었다. 만약 거절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겠다는 사리가 담겨 있었다. 양현진은 천천히 정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나? 장 실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어제 조태섭 중장의 헬기 통신 내용만이 아니야. 당신이 마석도 대령에게 보낸 차명 계좌 내역, 22연대 군수 비리에 연루된 업체 리스트, 그리고 당신 아들 장태수가 저지른 가혹 행위를 덮기 위해 헌병대 수사 기록을 조작한 원본 파일까지. 좌중이 술렁거렸다. 장 실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707 정보가 아이들이 당신 내 보안 서버를 터는 건 일도 아니더군. 이 파일은 지금 내 동료가 가지고 있어. 내가 여기서 무사히 나가지 못하면 1시간 뒤 전 언론사와 청와대 민원실로 자동 전송된다. 이 미친년이. 장 실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잡아. 전현 당장 잡아. USB 뺏어. 조사실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사복 차림의 요원 4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국방부 직할 경호대원들이었다. 양 소장님 얌전히 넘기십시오. 선두의 선 요원이 손을 뻗었다. 양현진은 앉은 채로 USB를 꽉 쥐었다. 군인이 국가를 지키라고 배운 기술을 도둑놈들을 지키는 데 쓰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명령입니다. 요원이 달려들었다. 쾅! 양현진이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 책상을 밀어버렸다. 책상이 요원들에게 밀려나며 그들의 진영이 무너졌다. 그 틈을 타 양현진은 책상 위로 뛰어올랐다. 명령? 썩은 명령은 거부하는 게 군인이다. 그녀의 몸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가장 가까이 있던 요원의 관자놀이를 군화 뒤축으로 가격했다. 퍽!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요원이 쓰러졌다. 남은 3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좁은 밀실 안에서의 난투극. 양현진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전장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서 뛰어내리며 요원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뒤에서 덮치려던 다른 요원의 명치를 팔꿈치로 찍었다. 크악! 순식간에 3명이 바닥을 굴렀다. 마지막 남은 요원이 품에서 3단봉을 꺼내 휘둘렀다. 쉭 소리를 내며 날아온 쇠봉이 양현진의 머리를 노렸다. 양현진은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함과 동시에 요원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요원의 턱 밑을 강타했다. 뇌가 흔들리는 충격에 요원의 눈이 뒤집혔다. 불과 30초.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대원 4명이 제압당했다. 양현진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장석훈 실장 앞으로 걸어갔다. 장 실장과 검찰단장은 공포에 질려 벽에 붙어 있었다. 오지 마. 너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양현진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장 실장의 명패를 집어들었다. 기획조정실장 장석훈. 금박으로 된 무거운 명패였다. 알지. 자식 교육 잘못시키고 나랏돈 빼먹은 도둑놈. 그녀는 명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명패가 두 동강 났다. 당신 아들 장태수가 내 병사 다리에 구멍을 냈을 때 당신은 내 가슴에 구멍을 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그때 조사실에 잠긴 문이 쾅 하고 부서지듯 열렸다. 동작 그만.
전원 동작 그만. 무장한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로 육군 참모총장 김기현 대장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총장님? 장 실장이 구세주를 만난 듯 소리쳤다. 총장님, 저 여자가 미쳤습니다. 여기 사람들을 다 폭행하고. 하지만 김기현 총장의 시선은 싸늘했다. 그는 뒤따라온 수사관들에게 손짓했다. 장석훈 그리고 그 일당들을 전원 긴급 체포해라. 네. 총장님 그게 무슨. 양현진 소장이 보낸 증거 파일 이미 내 집무실에서 다 확인했다. 자네들이 군을 사유화하고 범죄 집단을 만든 정황 더 이상 볼 것도 없더군.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장 실장과 검찰단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장 실장은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다. 이건 모함이야. 정치적 음모라고.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양현진은 발악하는 장 실장의 앞을 막아섰다. 가만히 있지 마라.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내가 망친 군대의 명예를 어떻게 갚을지 뼈저리게 후회해라. 장 실장이 끌려나가고 조사실에는 양현진과 김기현 총장만이 남았다. 김 총장은 엉망이 된 조사실과 쓰러진 경호원들을 둘러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대단하군. 707의 전설이 빈말이 아니었어. 혼자서 국방부 심장부를 쑥대밭으로 만들다니. 양현진은 차려 자세를 취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김 총장은 양현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니, 자네가 썩은 환부를 도려내줬어. 고맙다 양 소장. 이제 돌아가게. 자네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양현진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백골. 그녀가 조사실을 나서자 국방부 복도의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진짜 아침이 오고 있었다. 국방부에서의 대숙청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뉴스는 연일 군 내부 비리 수사 결과로 도배되었다. 장석훈 실장을 비롯한 뇌물 수수 카르텔 조태섭 전 군단장의 직권 남용, 그리고 22연대 총기 사고의 진실까지.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썩은 살을 도려낸 양현진 소장의 결단에 열광했다. 하지만 양현진은 그 환호 속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강원도 철원 혹한의 땅 백골 부대에 있었다. 전체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백골. 우렁찬 함성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일주일 전 취임식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그때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인 함성이었다면 지금은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가 담긴 포효였다. 양현진은 단상에 올라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날씨는 조금 풀려 있었지만 여전히 바람은 찼다. 그러나 병사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녀의 시선이 맨 앞줄에 서 있는 휠체어에 머물렀다. 강민재 이병이었다. 다리에 총상을 입었던 그는 아직 완치되지 않았지만 사단장이 복귀한다는 소식에 억지로 나와 있었다. 그 옆에는 김영훈 병장을 비롯한 취사장 조리병들이 밝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포상 휴가를 다녀온 뒤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다. 양현진은 마이크를 잡았다. 편히 쉬어. 척. 수천 명의 병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지난 일주일 참으로 시끄러웠다. 부대 밖에서는 나를 영웅이라 부르기도 하고 독종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나는 영웅도 독종도 아니다. 나는 그저 너희들의 사단장 양현진일 뿐이다.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다. 오직 바람소리와 양현진의 목소리만이 존재했다. 내가 국방부 조사실에서 놈들과 싸울 때 나를 버티게 한 것은 정의감 따위가 아니었다. 바로 이 추운 철원 땅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경계를 서고 꽁꽁 언 손으로 밥을 짓는 너희들의 얼굴이었다. 강민재 이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영훈 병장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너희가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너희가 입은 군복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다. 양현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앞으로도 시련은 있을 것이다. 추위는 계속될 것이고 훈련은 고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항상 너희의 가장 앞에 서 있겠다. 비가 오면 내가 먼저 맞고 눈이 오면 내가 먼저 밟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오직 정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라. 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병사들은 모자를 벗어 던지며 환호했다. 그것은 지휘관과 부하라는 계급의 벽을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로서의 뜨거운 교감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양현진은 단상을 내려왔다. 박민수 중위가 다가와 격려했다. 사단장님 정말 멋지셨습니다. 그리고 강민재 이병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양현진은 휠체어에 앉은 강 이병에게 다가갔다. 강 이병은 엉거주춤 일어나려 했다. 앉아 있어라. 다리 덧난다. 양현진이 어깨를 눌러 앉혔다. 강 이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군대 온 거 후회 많이 했습니다. 백 없고 돈 없으면 당하기만 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덕분에 처음으로 군인이 된 게 자랑스럽습니다. 양현진은 장갑을 벗고 강 이병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나도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얼른 나와서 축구라도 한 판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강 이병이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백골 부대에 찾아온 진정한 봄이었다. 양현진은 고개를 들어 부대 뒤로 펼쳐진 거대한 설산을 바라보았다. 3사단 백골 부대.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라도 조국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이름.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불멸의 정의가 되었다. 박중희, 네, 사단장님. 오늘 점심 메뉴가 뭐지? 오늘은 소고기 묵국에 제육볶음입니다. 정량 배식 확실하게 체크했습니다. 양현진이 피식 웃었다. 좋아. 배가 고프군. 병사들과 같이 식당에서 먹겠다. 가자. 그녀가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박중희와 참모들 그리고 병사들이 따랐다. 겨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등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작은 거인 양현진이 그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살아서도 백골, 죽어서도 백골. 전설은 그렇게 완성되었다.